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67세의 나이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냐고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다니 미쳤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가 사기꾼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으니까요. 하지만 첫날 밤 그가 보여준 뜻밖의 행동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왜 하필 그런 모습으로 그런 때에 찾아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67인 김은혜입니다. 40년 가까이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학교였지만 음악실은 제 왕국이었죠. 아이들의 서툰 하모니카 소리부터 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까지 그곳에서 수많은 소리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음악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학교와 음악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제자들이 깜짝 환송회를 열어주었지요. 과거 제자들까지 찾아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던 그날 행복했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선생님,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환송회에서 한 제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음악 외에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있었나요? 그때까지 저는 음악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 선 채 하염없이 비를 맞았습니다. 그날 비에 홀로 서서 흘린 눈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잠깐이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저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끔 피아노를 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일상이 없었지요. 두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빴고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 민주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우울증 걸리시겠어요. 난 괜찮아. 이제 쉬고 싶어서 그래. 엄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음악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근데 엄마, 음악 말고 다른 취미도 가져보시는 게 어때요? 민주의 말에 처음엔 반발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음악만이 전부였던 내 삶에 다른 색깔을 입히는 건 어떨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동네 문화센터의 수채화 교실이었습니다. 처음 그림을 배울 때는 정말 서툴렀습니다. 음악은 귀로 듣고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지만 그림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옮기는 작업이었죠.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물감이 종이 위에서 번지는 모습, 색과 색이 만나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점점 그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다닌 지 3개월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자리에 앉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흰머리가 꽤 많았지만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수업에 참여하실 강윤석 씨입니다.
모두 반갑게 맞아주세요. 모두가 박수를 치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단지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그는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의 주제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몰래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붓을 잡는 모습은 놀랍도록 섬세했습니다. 분명 처음 배우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저기, 붓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을 걸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언가를 적어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메모장에 깨끗한 글씨로 적힌 문장을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목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인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건넨 붓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수업 내내 그는 완벽한 침묵 속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침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걸까? 그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섬세함과 깊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어쩐지 그의 비밀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수업날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자리를 준비했지만 수업 시간이 다 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나는 준비해온 작은 메모장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질문이 있어도 글로 대답해 주세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자신의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강윤석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메모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그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단정하고 정갈했으며 표현은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메모장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전직 음악교사였던 이야기, 퇴직 후의 공허함, 그리고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적었습니다. 그는 각 주제에 짧지만 따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그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메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는 왜 말을 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왜 진짜 대화라는 표현을 썼을까?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다닌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수강생들이 들어오고 기존 회원들 중에는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강윤석 씨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수업 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두 여성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기 말 안 하는 남자 있잖아요. 그 사람 소문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요? 글쎄, 우리 동네 미용실에서 들었는데
예전에 유명한 화가였대요. 근데 무슨 사고가 있었다나? 정말요? 어떤 사고였길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가족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혹은 말을 못 한다는 소문도 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윤석 씨가 유명한 화가였다고. 그리고 가족을 잃었다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문가처럼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있었군요. 하지만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다니.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일까? 아니면 그저 과장된 이야기일까? 그리고 내가 알 권리가 있는 걸까? 우리는 그저 그림 수업에서 만난 지인일 뿐인데. 수업이 시작되고 강윤석 씨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저는 평소와 달리 어색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수업 내내 저는 그의 비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결국 수업이 끝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강윤석 화가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결과가 나왔지만 확실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윤석이라는 이름의 화가가 여럿 있었고 어떤 사람이 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역 도서관에 가서 미술 관련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현대 한국 화가들에 대한 책을 몇 권 살펴보았지만 역시 확실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그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수업날 저는 조심스럽게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그림을 오래 그리신 것 같아요. 전에도 그림을 그리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그렸습니다. 혹시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셨나요?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가 적은 답은 의외였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그림이 더 의미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 대화는 끝났고 우리는 다시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그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었고 그것이 그의 침묵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현재의 그림과 우리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관계자에게 슬쩍 물어보았지만 그들도 강윤석 씨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수강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문은 계속해서 돌았고 점점 더 과장되어 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화가였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사기꾼이라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문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평소처럼 카페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주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소문이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이해합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도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 함께 차를 마시는 강윤석 씨만 알고 싶어요. 그의 눈에 감사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카페에 머물렀고 더 많은 메모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가 내게 자신의 그림 중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작은 수채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소박한 풍경화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문이 아닌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수채화 수업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어느 정도 그림 실력이 늘어 개인 작품을 몇 개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윤석 씨와의 관계도 깊어져 이제는 문화센터 밖에서도 종종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침묵에 대한 소문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그의 과거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미술관에서 특별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잊혀진 한국의 현대 화가들이라는 주제로 과거에 활동했지만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미술관을 찾은 저는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각양각색의 그림들 사이에서 걷다가 문득 한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그림은 분명 강윤석 씨의 화풍이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화풍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작품 아래에 붙은 설명을 읽었습니다. 침묵의 화가 강윤석 90년대 초반 한국 현대미술계에 떠오르는 별로 주목받았으나 1994년 개인전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하였다. 사적인 이유로 예술계에서 은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그의 행방과 근황은 알려진 바 없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옆에는 작은 흑백 사진이 있었고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강윤석 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 그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머리카락도 검은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문은 일부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는 정말로 화가였고 무언가 이유가 있어 예술계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옆에 전시된 다른 그림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총 5점의 작품이 있었는데 모두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작품은 이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어두운 색조 속에서도 강렬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미술관을 나오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결국 나는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다음 수업날 평소와 같이 그를 만났지만 내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업 내내 어색하게 행동했고 그도 내 변화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평소처럼 카페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어제 미술관에 다녀왔어요. 특별전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무슨 말인지 이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작품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잔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메모장을 꺼내 천천히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숨기실 필요 없어요. 다만 궁금해요. 왜 그림을 그만두셨나요? 그리고 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평소보다 긴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제 아내와 5살 된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차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고 제가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실어증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메모를 읽으며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의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적었습니다. 그 후로 그림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은둔하다시피 살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우연히 지나가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왜인지 다시 붓을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의 메모를 다 읽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모장을 들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오래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메모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소문이나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의 그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윤석 씨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과거를 알게 되니 그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그가 저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 작업실에 와보시겠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의 초대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작업실이라니 그가 다시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저는 그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안쪽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윤석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벽에는 여러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완성된 캔버스도 몇 개 보였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이게 제 작은 작업실입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가 안내하는 대로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예전 미술관에서 봤던 그림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전히 깊은 감정은 담겨 있었지만 이전의 어둡고 무거운 톤이 아닌 밝은 색채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에 띄는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의 옆모습이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조금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메모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그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림 속에 담긴 감정이 단순한 친구나 동료를 향한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감동입니다. 그날 우리는 작업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들을 하나씩 보여주었고 각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메모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의 아내와 딸을 기억하며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를 완전히 지배하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는 새 메모를 건넸습니다. 은혜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삶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를 만난 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과 무력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열정과 기쁨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당신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서로에게 감사해요.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새 메모를 적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전시회를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의 작품으로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지만 곧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전업 화가도 아닌 제가 전시회라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전 아직 많이 부족한데 정말 괜찮을까요? 그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적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믿음에 용기를 얻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시회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6개월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은 계속 다니면서도 저는 집에서도 윤석 씨의 작업실에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때로는 함께 야외로 나가 풍경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그림이 그의 작품과 나란히 전시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마추어였고 그는 전문 화가였으니까요. 하지만 윤석 씨는 계속해서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기술보다 진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제 그림에서 그 진심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두 딸은 제가 67세에 처음으로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에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전시회를 연다고요? 그것도 어떤 남자분과 함께? 큰딸 지연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윤석 씨는 원래 화가였어. 내가 많이 배우고 있단다. 그 사람 어떤 분이에요? 엄마를 이용하는 건 아니죠? 딸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엄마를 전시회로 이끈다니 누구라도 의심할 만했죠. 이용은 무슨. 오히려 내가 그분께 많이 배우고 있어. 걱정 말고 전시회 때 직접 만나봐. 딸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일단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 씨에게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편 전시회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갤러리 대여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고 두 사람의 작품을 모두 전시할 만한 공간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윤석 씨가 한 메모를 건넸습니다. 제가 아는 갤러리 주인이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작품을 전시하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갤러리 주인은 윤석 씨의 예전 팬이었고 침묵의 화가가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전시 공간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시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설렘, 두려움, 기대, 불안.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윤석 씨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시회 일주일 전 딸들이 윤석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의 따뜻하고 진실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그의 그림에 담긴 깊은 감정을 보고 감동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윤석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전시회 잘 되길 바랄게요. 지연이의 이 말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지지는 무엇보다 큰 힘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습니다. 침묵과 공감 강윤석, 김은의 2인전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갤러리를 가득 채운 우리의 작품들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윤석 씨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내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림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이란 꼭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전시회는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아왔습니다. 윤석 씨의 오랜 팬들, 지역 예술가들, 문화센터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작은 갤러리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윤석 씨의 작품에 감탄했고 놀랍게도 제 그림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그린 새로운 시작이라는 작품 앞에서 많은 분들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문화센터에서 처음 윤석 씨를 만났던 순간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우리는 작은 뒤풀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윤석 씨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을 시도해 보려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 사, 합, 이야.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히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기쁨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순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석 씨는 다시 메모장을 들었습니다. 아직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은혜 씨 덕분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윤석 씨는 언어 치료를 시작했고, 비록 천천히지만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대화는 아직 어려웠지만 간단한 인사와 짧은 문장은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이런 말들을 그의 목소리로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해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전시회 이후 윤석 씨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여러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 했고, 심지어 대형 미술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26년 만에 침묵의 화가의 복귀는 예술계에 작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윤석 씨는 그런 관심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우리는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를 걸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부분은 메모로 소통했지만 간간히 그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은혜 씨,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러자 그가 다시 메모장을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무언가를 적더니 조심스럽게 내게 건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말해도 되는 것인지.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이 67의 사랑이라니 어쩌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 직접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에게 결혼이 필요할까 싶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젊은이 못지않게 진실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제 딸들과 그의 아들,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가족들도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제 모습이 어색했을 텐데 딸은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자녀들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새 신혼집이라니 67세와 71세의 나이에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새 신랑 새 신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는 축하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샴페인과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예쁘게 꾸며놨네요. 저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윤석 씨는 미소로 답하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느새 창밖엔 어둠이 깔렸고 샴페인을 한 잔씩 마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우리 나이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게 민망했습니다. 조금 쉴까요? 윤석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거실에서 편안한 대화를 나누다가 윤석 씨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완벽한 문장을 말하기는 어려워했기에 그는 준비해온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메모를 보여주는 대신 그 메모를 직접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에게
그가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에 당신 같은 봄이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기 위해 얼마나 연습했을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신이라는 봄은 따뜻했고, 제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천천히지만 또박또박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림 그리며 행복하게 살아요. 편지를 다 읽은 그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개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은반지였지만 안쪽에는 윤석 앤드 은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 새겼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반지를 제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침내 반지는 제 손가락에 꼭 맞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른 반지를 들어 그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이건 말고 더 있어요. 그는 다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빈 캔버스와 그림 도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소파 앞 테이블에 캔버스를 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웠습니다. 말은 천천히 나왔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그의 손이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붓이 캔버스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며 점차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캔버스 위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2사람이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선과 색채로 표현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어떤 사진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아름다운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야, 넌 나의 봄이고 행복이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그 그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붓을 들지 않았다던 화가의 솜씨는 여전히 빛났고 그 솜씨로 표현한 우리의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했습니다. 윤석 씨. 저는 감동에 겨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마음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과 행복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젊은 연인들처럼 뜨거운 밤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첫날 밤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사랑이 아닌 깊은 정서적 교감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담긴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메모장에 적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깊은 영혼의 교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새벽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7세에 시작된 특별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겨울이 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40년 가까이 해온 일을 그만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시간.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윤석 씨와 저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저는 필연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기쁨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찾은 사랑은 더 깊고 더 성숙하며 더 진실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도 아름답지만 서로의 상처와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년의 사랑 또한 그 나름의 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윤석 씨는 이제 조금씩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더듬지만 그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때로는 그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윤석 씨와 함께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처럼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는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67세, 71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고 용기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만남과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